사실 이분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C가 사망을 하니까 D 입장에서는 되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 같아도 욕심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니까 C의 재산이 B한테 상속이 안 되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D한테 상속이 가요. 그러니까 막 관계가 괜찮았다면 D가 B랑 상의를 했을 텐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딱 죽자마자 D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명의신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명의신탁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어떤 명의신탁인지 유형이 또 다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무조건 다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그리고 그런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동된 경우에도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중이라든가 부부,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죠. 물론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그러니까 채권자가 내 돈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뭐 남편 명의로 옮겨놓자, 아내 명의로 옮겨놓자, 이런 거 다 무효,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세포탈,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포함돼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이에서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올리고 있는 경우, 이런 사실혼 배우자끼리는 명의신탁이 또 무효입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추가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가 없으면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나랑 아무런 상의 없이 내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자녀가 있으면 이제 그 자녀한테 1순위 상속이 돼서 그 재산 분쟁이 별로 없었을 텐데, 문제는 자녀도 없었는데다가 그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던 재산이 사실은 전부 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산 거였던 거예요. 다만 내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던 거죠. 이런 경우였어요. 그분 사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건마다 좀 달랐는데, 일단은 매도인이 이제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뢰인이 매수인, 실제 매수인인데 실제 매매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의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사실상 매수인이 B, 우리 이제 의뢰인이라고 합시다. 있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거를 처음 매매 계약 때부터 매수인으로 자기의 배우자 C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둘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죠. 약정도 계약입니다. 그냥 명의신탁 계약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법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A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부탁을 한 거거든. 형님, 내가 이거를 살 건데 아내 명의로 해주이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걸 법에서는 악의라고 하고요. 모른다는 걸 선의라고 하죠. 이 악의와 선의일 때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쨌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가 여기에 있다가 이 등기가 이렇게 C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요 등기부라고 할게요. 소유권이 A한테 있다가 이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B가 아니라 C한테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C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요거는 매매를 원인으로 넘어간 거였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C의 뭐 부모라고 합시다. D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또 이전됐는데 이번에 D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 상속 등기 D의 등기를 없애고 싶고 A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니까 C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말이 어려운데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말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고요. 무효인데 문제는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거나 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얘는 이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야만 이 사람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가 B한테 C 앞으로 등기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차피 등기 C 앞으로 넘겨줄 거 계약도 고마 그냥 A랑 C가 하자 이래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이전된 셈이니 이거는 이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냥 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등기, C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거는 상속인인 D의 등기도 말소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매매와 상속의 차이인데 상속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적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포괄 승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법적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상속 보기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이거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B 입장에서는 D 등기도 없애고 C 등기도 없애고 A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는 A한테 등기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요거를 말소함으로써 A의 소유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D의 등기도 말소가 되고 C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A가 소유자로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실제로 빨간색으로 삭선을 합니다. 이거를 주말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주에 말소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등기부에서는 이 갑구을구라는 게 있는데요. 갑구, 갑할 때, 갑질한다 할 때 그 갑자입니다. 갑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를 들면 이게 Z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있는 사람 소유입니다.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 부동산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전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이게 말소가 되면 또 그 전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말소되다 보면 언젠가 말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 사람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전해줘야 되는데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A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 그만 말소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쭉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A가 그 소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A를 대신해서 C한테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뭘 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또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니까 사실상 이건 없는 건데 요 둘 사이에는 실제 매매 계약이 있죠. 매매 계약서를 비록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니까요. A와 B가 원래 계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가 원래 요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받는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물건을 받는 것, 이런 부동산 등기를 받는 것도 다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등기를 기준으로 A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두 사람의 관계를 봅시다. 등기가 무효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받을 게 있잖아요. 받을 게 있으면 채권자라 그랬어요. 줄 게 있으면 채무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 C는 내 채무자인 A의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실제 매매계약에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받을 이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한다는 걸 대위한다 그래요. 지위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바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 어떻게 청구를 했느냐? C, D 이미 상속이 돼 있으니까, 자 일단은 C는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D는 D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또 D는 C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상속이니까 C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하는데 이걸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해줘라? A한테 해줘라. D는 D의 등기와 C의 등기를 A에게 말소해주고, A는 B에게 이 실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요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다시 봅시다. 만약에 A가 그걸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A는 몰라요. 그냥 나는 파는데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명의신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 등기, C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게 법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B가 A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C의 등기가 유효해요. 근데 돈은 실제로 C가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B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B의 입장에서는 C의 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은 없고, 당연히 A 입장에서도 C한테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더 이상 B한테 줄 것도 없고, 얘는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는 B한테 책임질 게 없으니까 B는 A한테 받을 것도 없고 C한테 등기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의신탁 계약도 무효니까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해야만 이 계약에 따라서 이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한다. 그러니까 내 거 돌려줘. 이거 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말고 할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뭘 해지를 해? 있어야 해지를 하지. 그러니까 등기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뭐밖에 못한다? 돈 돌려달라고 밖에 못한다. 이거 살 때 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이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준 돈,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 이런 법리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도 적용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명의신탁을 그러면 이거야 쉽죠? 근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있는 건데, 소송을 할 때 디테일이 좀 중요한 건데, 사실 이분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C가 사망을 하니까 D 입장에서는 되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타도 욕심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니까 C의 재산이 B한테 상속이 안 되고 당연히 법적으로도 D한테 상속이 가요. 그러니까
막 관계가 괜찮았다면 D가 B랑 상의를 했을 텐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딱 붙자마자 D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소송을 한 건데 문제는 D가 뭐라 주장했냐 이런 청구를 하니까 명의신탁 아니다. 뭔 소리 하냐. C가 자기 생전에 자기 명의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 소득으로 산 부동산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B가 사업을 할 때 C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원래는 내 사업이고 내가 사업 소득 벌은 걸로 다만 명의만 C로 해서 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아까 C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다 찾아내가지고 월급을 누가 줬으며 누가 사장이었고 왜 이 사람이 C 앞으로 명의를 하게 됐으며 이런 것들을 다 소명을 한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도 인정되고 특히 중요한 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줍니다. 이게 우리가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등기 필증이라고도 불렀죠. 필이 일본식 표현으로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이 다행히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D가 뭐라고도 주장했냐면 근데 만약에 네 주장대로라고 하면 전부 다 C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B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맞았어요. 그 주장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제가 쭉 정렬을 해본 거죠.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사실 시겁했는데 근데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좀 나뉘어요. 뭐가 나뉘냐? 어떤 특정 시점 이전에는 전부 다 C 명의로 취득을 해요. 근데 어떤 시점 이후로는 전부 다 B 명의로 취득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시점이 그럼 도대체 뭘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의뢰인도 자기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시점 기준이 뭐냐고 제가 이제 닥달하면서 추궁을 했죠. 했더니 이 시점 이전에는 내가 하는 사업이 내 몸을 좀 많이 쓰는 사업이고 위험을 해가지고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C 앞으로 다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가 죽으면 C가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아갈 수 있으니 미리 배우자 앞으로 취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 이후로는 내가 하는 일이 안전해진 거죠. 그래서 내 명의로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이제 또 지엽적인 거긴 한데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도 C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던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또 그게 뭘까? 분석을 하니까 그건 좀 쉬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요거는 건물인데요. 건물인데 요 시점에 취득한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주장했냐? 야 그럼 당연하지. C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땅 위에다 건물 짓는데 사용승낙서며 이런 거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으려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절차가. 내 땅 위에 내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명의로 건물 지은 거 아니냐.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거를 근데 다행히 제가 정말 엄청나게 이제 의뢰인한테 까다로운 변호사긴 한데 이분이 저의 온갖 갖가지 까탈스러운 질문을 다 수용하면서 그 자료를 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승소할 수가 있었고요. 명의신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개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랑 명의신탁이랑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내 명의, 내 도장 찍는 거, 내 대신 남이 뭘 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명의신탁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계약하는 당사자의 명의부터를 내가 빌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아까 부동산 많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찾아왔느냐? 결국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일부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구조를 못 짠 것도 있어요. 워낙 옛날 일이니까 특정 부동산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해서 없거나 도무지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로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소송도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 입증이 안 된 경우에는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 좀 주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우리가 불리한데 그 사건에서는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주고, 억울하긴 하죠. 근데 돈을 좀 주고 등기를 넘겨왔고, 이렇게 확실한 사건에서는 돈 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넘겨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이 항상 그 욕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이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한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비롯된 거긴 하죠.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명의신탁이나 부동산에 관해서 다른 기타 복잡한 사정으로 좀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뭐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물사무소 우리의 나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